네, 배상훈 프로파일러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건의 이면, 사건의 전후 관계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한 의미까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보니까 유튜브 클립 조회수도 뭐 몇만 단위, 몇십만 단위로 올라가는데요. 지금 라디오 들으시다가 이거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요. 검색하시면 됩니다. 배상훈 새 이름으로 이름 세 글자로 검색해 보십시오. 자, 사건의 피플 오늘은 개구리 소년 사건 이야기입니다.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공학용 도구죠. 측정기인데 이게 흉기로 사용되었다라는 말이 올라오고 여기에 또 범죄심리학과 교수인 이수정 교수가 설득력 있다 이 말하면서 다시 대중들의 관심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요 방송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루고 있는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저희가 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개구리 소년 사건 뭐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 같아요. 노래도 여러 가수에 의해서 추모곡이 나올 정도였는데 결국 사건 어떻게 종결됐는지까지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발생은 1991년입니다. 네. 3월 26일 날 발생을 했고요. 네. 5명의 아이들이 실종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1년이 지난 2002년 9월 26일 날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매우 가까운 데에서 발견됐고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 하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다각도로 경북대 법익관 팀이 해서 그때의 잠정적 결론은 네. 타살이다. 타살이다. 예, 외력에 의한 타살이다라고 네. 하면서 수사가 진행 중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고요. 네. 그렇지만은 대구경찰청 관할에서는 끝까지 진실을 밝힌다라고 해서 거기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네. 뭐 한 달 전인가요? 먼저 김영규라고 하는 네. 당시의 형사과장이었던 분이 상당히 충격적인 네. 왜냐하면 당시 경찰들은 이것이 그냥 저체온사로 네, 판단하고 사고사. 있었다. 네. 사고사라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지금의 가족들, 유족들 그리고 관련 분들은 상당히 반발하는 상황. 네. 이것이 지금의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여러 주장들이 네. 커뮤니티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개구리 소년 사건 미제 사건입니다. 아직도 사건의 전모는 밝혀져 있지 않고 희생자들만 확인된 상황인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좀 떠올리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넓혀서 다양한 가능성을 가기보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해주시는 분들이 프로파일러죠. 자, 11년이 지나서야 유골을 찾았기 때문에 거의 백골 상태와 옷가지 정도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사건의 어떤 그 뭐랄까요 정황을 못 발견해내고 있잖아요. 교수님 이거는 지금 풀기 어렵다 혹은 아직 가능성이 계속 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판단해야 될 것이 얼마나 당시에 사건 기록이 제대로 작성됐는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이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가 아니면 일종의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뭐 하다못해 외계인설, 북한 뭐 공비설부터 네.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된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상당히 사건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정보가 적기 때문이죠. 예. 당시에 어떻게 수사가 진행됐고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걸 모르는 상태에서 네. 한참 뒤에 유족한테 거기는 사실은 네. 수색을 안 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네. 30년 지난 다음에. 네네. 그럼 제대로 한 겁니까 수사? 그러니까 이런 정보에 대한 객관적 정보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음모론이 막 발산되고 있는 네. 거죠. 지난번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 국가수에서는 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도구를 모든 걸 다 했다라고 거기서 발표했지만 저는 그때 말씀드린 게 실제로는 그건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한 결과를 제출을 해라. 네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겁니다. 지금 내게는 그 공구라는 것을 그 네네. 당시에도 분석을 했었느냐. 네. 근데 그 얘기가 안 나오니까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음모론이 발생하는 거고 네. 어제 오늘 사이에 또 다른 음모가 나왔습니다. 뭐 네. 서울에서 봤다 아니면 여의도에서 봤다. 실제로는 뭐 쪽집게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종식시키려면 당시의 객관적인 수사 자료에 대한 확실한 공개가 이루어져서 일말의 의문 없이 진행이 됐었고 네. 그거 하에서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예, 이렇게 지금 여러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원인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사실은 SNS에 어떤 분이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언뜻 보시면 이렇게 집게처럼 생긴 이제 T자형의 금속으로 된 측정 도구입니다. 측정 도구죠. 두께를 재거나 예. 혹은 폭을 재는 도구인데 이거를 사용했다. 이게 사실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범행 도구를 특정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거는 범행의 크라임 리컨스트럭션 재구성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정말 이야기를 다 알아낼 수 있는. 왜냐하면 그때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세, 네. 그리고 숫자, 네. 그리고 환경까지도 재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흉기를 알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뭐 살인 사건에 보면 흉기를 못 찾으면 끝끝내 혐의를 그렇죠. 못 밝히고 이런 경우도 역시 그렇죠. 왜냐하면 핵심이군요. 가해자 공격자가 어떤 자세로 몇 명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버니 캘리퍼스의 상흔이 나왔다고 하면 범인이 몇 명이고 누구한테 어떤 행위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오고 범행의 구체적인 사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범행 도구는 범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지금 요즘의 그 기술력이나 시뮬레이션 기술로 보자면 충분히 그 어떤 동물이나 사람의 해를 입히지 않고 버니 캘리퍼스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확인할 수 있죠. 아예 그 미국에서는 그 재판정에 크라임 리컨스트럭셔너라고 하는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범죄를 재구성하는. 예, 재구성하는. 이게 그건 피고인 측이건 아니면 검찰 측이건 그것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마치 화재 시뮬레이션 하는 것처럼 도구 몇 개를 주고 상황을 주면서 가능한 형태의 동영상까지 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능한데 사실 당시에는 어려웠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2002년도에의 경북대에서 발표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건 그분들이 자존심을 걸고 발표한 부분은 이건 명백히 외인사다. 그러고 그 외인사의 종류에서는 버니 캘리퍼스 같은 일종의 상당히 날카롭지만은 날도 있는 도구가 사용됐다는 것까지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DNA 분석 기술이 고도화되니까 진범을 찾아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점점점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결국 죄 지은 사람 잡혀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버니 캘리퍼스가 아무래도 공학용 도구다 보니까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발언이거든요. 근처에 뭐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뭐 거기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다가 때를 지어 일탈을 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거는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약간 보통의 정신 상태가 아닌 방식으로 비행을 저지르다가 우르르 집단이 이런 사건을 저질렀다. 이거 설득력 있지 않냐라고 막 이제 전문가들도 얘기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세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사실 은 집단 심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것 같죠. 그런데 공구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 얘기되고 있는 예를 들면 환각제라든가 이런 것이 집단적으로 그 행위를 가능하게 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커뮤니티에 얘기되고 있는 그 물질이 과활성이 되느냐 아니면 흔히 말하는 오히려 릴렉스시켜 그러니까 푹 처지게 만드냐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고 농도라든가 아니면 그게 또 집단 심리가 있습니다. 2명, 3명이 공격할 때는 어떻게 했냐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럴 것 같은 것을 커뮤니티 썼으니까 그럴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저는 그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구는 비슷한데 공구가 비슷하다고 그 사람들을 그런 형태 그때 무슨 고등학교 학생들을 특정하는 건 그건 너무 과한 맞습니다. 이게 또 대중들이 SNS상에서 막 쏟아내고 또 클릭 수를 원하는 언론들이 막 보도해버리고 이러면 이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밧줄을 쓴다고 다 무슨 산악인들이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소위 말하는 실업계 학생들은 다 범인 그 유발이느냐? 그건 아니죠. 도구가 꼭 물론 연관성은 수사 과정에 있겠지만 반드시 그 사람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런 일들이 그 이전에도 있었느냐? 일반적으로 몇 건이라도 있었느냐? 그게 먼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금의 심리적 상태로 판단하니까 막 쫓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나 범행과 관련된 건 아직도 유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확한 사실 확인이 중요합니다. 또 특히나 교수님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본인이 그 도구를 가방에 혹시 넣어가지고 다닌다고 해도 그 우발적인 상황이나 혹은 여러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쓸지 다른 방식으로 제압을 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과학적으로 프로파일러들의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지금 또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장기간 자기의 뭐 심지어 신상까지 공개해 가면서 서울 여의도에서 이 친구들 앵벌이로 붙잡혀온 것 같은 모습을 자기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버스 노선도까지 그리고요. 본인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했습니다.
이게 그 당일날이라고 하는데 막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있고 난 뒤라고 하는데 이거 신빙성 있나요?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연쇄살인 사건의 미제 사건들을 상당 숫자를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통계를 낸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상으로는 거의 모든 사건에서 지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 대중들이 뭔가 막 새로운 이야기와 단서들을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모든 사건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좀 집단 심리 같은 거네요. 집단 심리입니다. 참여하고 싶은. 저는 이걸 집단 관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거 자체에 대한 상당히 일종의 어그로라고 할 수 있죠.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본인의 어떤 것을 자기의 경험치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 경찰들도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이 관련된 걸 다 스크랩해 갖고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한 논리적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불과 최근입니다.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때도요. 내가 이 CCTV 봤어. 내가 뭐 봤어라고 하는 무수한 얘기들이 결과적으로 현실을 더 가리거나 그렇죠. 판단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오히려 진실을 감춰버립니다. 그런 어떤 주장들이. 자, 그런 참여 심리보다는요. 이제 앞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이나 관계 자료를 정확히 공개 안 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추측들이 나온다라는 지적도 하셨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범인 잡을 수 있나요? 저는 사실은 그 기록에 그러니까 그 뒤에 기록이 아니라 초기 자료에 문제가 문제가 있다. 아시다시피 유골이 발견됐을 때 어떤 정신 나간 그 경찰관이 그 현장을 훼손해 갖고 지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거 아직도 책임을 안 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 이전에 정확한 그 어떤 사진이라 이런 재구성 부분에 대한 것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범인을 검거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진실에 가까울 수는 있다. 맞습니다. 범인을 단죄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죽었는지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지까지는 유족들이 제일 바라는 부분일 텐데 뭐 사실은 그 옷을 묶은 매듭도 이 매듭을 누가 어떻게 쓰는지까지도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SNS에서 열기를 띠고 다시 이런 사건들이 올라오는 것 이 사건에 실체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경계해야 된다. 들을 만한 얘기가 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들을 만한 부분이 분명히 5%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그 제가 통계에서도 5% 정도는 들을 만하다. 근데 그거는 이미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경찰에서도. 나머지는 억측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제해 주시고 다만 진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면 경찰에 제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리는 것보다는 그러면 확실히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수정 교수님하고 친하지 않으신가요? 이수정 교수님 지금 굉장히 신빙성 있다. 그러니까 설득력 있다라고 하셨는데. 공구는 설득력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약에 대한 거는 여러 정황은 충분히 더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저는 배 교수님의 주장이 훨씬 더 공감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언론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은 오랜 시간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도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유족들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 피해당한 당시 어린 아이들이었던 희생자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좀 진실을 위해서 좀 깊이 있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이런 미제 사건들 보면 공소시효가 있어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더 열심히 수사하는 거 아니야라는 국민적 여론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소시효가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의 논란보다는 그걸 얼마나 제대로 열심히 하느냐가 문제겠죠. 시효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는 1년 지난 사건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들이 그 사건에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예 공소시효에 임박한 사건을 평가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임박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다시 재원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마지막부터 다시 정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작해서 끝날 때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데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지를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근데 지금 공소시효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전에 있는 사건도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자원을 배분해야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나중에 그걸 다시 해결하려고 할 때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는 얘기시고요. 뭐 하나도 놓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여론과 호기심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중요한 제보나 또 정보들은 책임 있는 분들과 잘 얘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건의 피플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